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인노무사 제31회 대비 2022년도 기본이론 1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에 앞서서요. 일단 1교시는 저희가 간단한 OT하고 그리고 2교시와 3교시부터 본 수업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23기 이제 공인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프라임에서 노동법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책은 현재 2차 수험서로 노동법 요회 6판이 있고요. 그리고 판례로 푸는 노동법 2판 책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차 교재로서 핵심 소속 노동법을 지금 출간 중인데 그 출판사하고 좀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 원고 그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요. 아마 한 다음 주 중으로는 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이번 첫 주는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로 좀 진도를 좀 나갈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좀 안 보이죠. 그래서 저 사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스크 너머에는 이제 이런 얼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노무사 1차 컬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OT 강의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1차 처음 강의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난이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1차 시험은 소위 우리가 10 중에 한 1, 2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해도 합격합니다. 근데 2차 시험은요. 10 중에 10 이상을 투자해도 합격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제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입문하실 때 보통 2차 컬이로 많이 진도를 나가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시작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2차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차 컬이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고요. 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5과목 있죠. 그래서 노동법 1, 2 그리고 민법, 사회보장법, 선택 과목이 있는데 각각 25문제, 100점 문제죠. 자, 그리고 꽈락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요. 무조건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문제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평균점은 우리가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이때 각 과목이 16개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1차 합격하는데 80점씩 맞을 필요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80점, 90점, 100점을 맞으면 좋지만 1차 시험은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을 고득점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원래 정말 그 공부 유전자가 높으시거나 아니시면 1차 과목에서 필요 이상으로 힘을 쏟으신 거죠. 그럼 그만큼 2차 시험 공부할 때 시간이 없으시고요. 또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보다는 2차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1차 수험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일단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는 1차에 올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시간을 로스하지 마시고 2차 시험 공부를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지금 2차랑 좀 병행하고 있다 싶으시면 일단 2차 위주로 가시되 자기가 이제 부족한 1차 부분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런 수험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 노동법, 인사관리, 행정쟁송법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노원, 노투가 통합되어 가지고 각각 75점씩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2차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점은요. 역시 우리가 명관을 하셔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넘어야 우리가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에서 지금 5과목을 보는 거죠. 여기서 5과목. 5과목인데 지금 이 5과목 중에서 2차 과목에서 공통 과목이 뭐죠? 노동법 하나예요. 노동법. 물론 선택에서 우리가 만일에 경제학을 했다. 그럼 2차에서 노동 경제학이랑 겹칠 수가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 만일에 경영학을 했다. 그럼 여기 2차 과목에서 인사관리와 이 경영조직 요게 경영학의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내용.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은 있지만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차 과목을 그대로 2차 과목까지 연계되는 부분은 노동법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법은 어떻게?
죽이든 밥이 되든 노동법은 달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아무리 못해도 노동법은 80점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되고요. 뭐 그 이상을 맞겠다 말리진 않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절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순위를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평가는요.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렇죠. 근데 절대평가는 우리가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죠. 그럼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굳이 쫓아다니면서 그 틀리라고 내는 문제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노동법 1차 공부를 하실 때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다 맞추시되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또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전 과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 과목당 내가 몇 점을 맞겠다 목표치를 두시면은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빈출 영역들이 있죠. 그 부분 위로 우리가 수투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을 1페이지부터 맨 끝 페이지까지 완전히 완각을 다 하시면서 완전히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해서 100점 목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균 60이니까 좀 여유 있게 전체 평균 냈을 때 한 70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80점 목표면은 몇 개까지 틀려도 돼요? 과목당 5개까지는 우리가 틀려도 된다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단기 합격을 위한 학습 계획 및 공부 바꾼 접근법이라고 제가 좀 있어 보이게 목차를 좀 잡아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시험을 합격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후 현황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까지 보시면요, 한 7,600명 응시를 했는데 지금 숫자가 이렇게 갈수록 요때는 지금 숫자가 좀 줄었는데 이 이전에 27회까지 해가지고 숫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거의 2,000이 올랐죠. 2,000명. 2,000명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대상을 보시면은 7,600명에서 실제 시험장 간 사람 얼마? 6,600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00명이나 지금 허수가 된 거죠. 1,000명이 응시를 안 했어요. 근데 실제 합격률을 봤더니 6,600명 중에 3,400명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 반으로 나누면 3,300이죠. 한 51%나 한 52% 정도? 합격률은 51에서 한 52 정도. 이 정도 합격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것처럼 오해를 하세요. 근데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봐봐. 6,200명에 3,400, 5,200인데 2,400. 대략 50% 내에서 합격률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을 만만히 봤다가는 큰 코 닥칩니다. 됐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한다? 일단 1차 시험 백날 붙어봐야 2차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되 1차 시험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좀 가볍게 여기면 2차 시험장 자체를 못 들어간다. 일단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2차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좀 새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 30회 합격자 관련돼 가지고는 정보가 없네요. 작년 합격자는요, 우리가 2차 합격자는 322명이 합격을 했고요. 자, 이 중에서 면접에서 2명이 떨어져서 최종 32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1차 지금 여기 볼까요? 지금 출원인들이 지금 여기 29회를 보시면 4,300이죠. 1차 합격은 3,400이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유예생들이 있는 거죠. 유예생. 여기에 차이는 뭐냐? 유예생이 있다는 거죠. 유예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예생들이 또 1차를 또 봐요. 왜냐하면 유예생들이 1차를 붙어가 만일에 좀 마음 편하게 1차를 봐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1년이 또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유예생하고 그리고 초시 합격생하고 더한 숫자가 요 숫자가 안 나와요. 부족해.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유예생들이 1차를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건 4,300명 중에서 343명이에요. 3,700명에서 303명. 합격률이 10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공부량도 많고 경쟁률도 치열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1차 합격하는 데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1차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그냥 패스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2차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 전략을 세우시려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공인 노무사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커리에서 처음 노동법을 접하신다. 그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를 통해서 정보를 좀 취합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자, 합격 수기를 봤더니 어떻게 공부하니까 합격을 하더라. 자, 그거 참고용이지 본인에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일단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 대학교 때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타 시험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예로 민법 같은 경우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법고시를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노무사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시험을 보든 객관식 민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루 정도만 이거 훑어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제 비법대생으로서 법이란 거는 하나도 보지 않는 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공부 유전자는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남들이 이만큼 공부했다고 해서 본인도 이만큼만 공부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체력 부분이죠. 체력 부분. 그래서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2시간씩 공부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서 최대 집중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30분이 넘어가면 좀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곤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 방식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는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차 시험에서는요. 2차 시험은 우리가 시험 배점이 기본 100분입니다. 100분. 자,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25점 5과목을 다 봅니다. 자, 25점 5과목이에요. 그럼 얘 얼마죠? 125분이네요. 2시간을 넘게 봐요. 그럼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시간도 못 버틴다. 시험장 가서 어떻게 버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최소한 60분. 정말 공부가 안 될 때 60분에서 몇 분까지? 최소 10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버티는 힘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100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 때리면서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멍 때리면서 시험 보시나요? 아니죠. 초집중 해가지고 초치기로 뭐 읽으면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소 100분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게 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러닝 타임이 얼마 되는지를 좀 달리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공부할 때 한 타임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일 러닝 타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이걸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일일 단위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속 단위죠. 연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달려보세요. 쉬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퍼지는 시기가 와요. 그 시기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러닝 사이클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뭐 무리하셔가지고 뭐 일주일, 열흘, 뭐 20일 이렇게 풀로 다니다가 몸이 망가지신 분들도 상당수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루에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는 한 타임에 달릴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정해놨어요. 최소 60분에서 100분. 그리고 이 사이클을 가지고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을 갖고 그리고 이 패턴 한 타임을 하루에 몇 타임을 돌릴 것인가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하루 단위가 끝나면은 연속해서 몇 일까지 내가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험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도움이 바로 알기 뭐 제 이름 다 아시죠? 저는 이제 이장훈 노무사인데 저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장황하게 소개드릴 건 없고 여기 자료 안에서 이제 제 그 교재 소개 그리고 강의 스타일 소개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1차 노동법 기출 특징인데요. 우리가 노동법 같은 경우는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법령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법령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사자가 법적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법령입니다.
근데 이 법령을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써요. 그럼 당사자 간에 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아? 해석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법령을 사실관계에 대입해서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뭐다? 이게 판례라는 거죠. 판례. 그리고 이 가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교수님들이 말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자, 그래서 1차에서는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법령 내용하고 그리고 판례의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 근데 2차에서는 우리가 법전을 서비스로 줍니다. 그러니까 법령은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 법령에서 파생되고 있는 판례의 결론 그리고 판례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근거, 이유. 자, 이거를 우리가 2차에서는 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당사자네 이제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다툼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들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시험 공부량이 굉장히 많다. 자, 다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 중심으로 보통 19개에서 20개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30회까지 기출이 됐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는 이제 31회죠. 문제 은행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지문만 보셔도요. 여러분들이 최소 60점 맞습니다. 기출 지문만 봐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차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되 방심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출제 근거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한 문제씩이 나와요. 매년. 자, 그리고 법령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노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한 20문제 내외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지금 노트에서는 숫자가 좀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가 되냐면은 법령하고 판례하고 조합된 문제가 6문제 이상이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가 조합이 된 게. 그리고 순수하게 판례만 묻는 거 이거는 보시면 몇 개 안 돼요. 한두 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차에서는 판례 비중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강의를 들으시면 1차 교재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판례 언급도 안 해. 왜? 가르치려면 본인들도 힘들고. 그리고 1차 수험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2차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이것만 하면 1차 붙는다.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를 합격하셔도 2차 갈 때 완전히 노베이스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령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법령뿐만 아니라 2차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판례, 결론들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진도 사이에 맞춰가지고 2차에서 할 수 있는 판례 흐름 그리고 근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형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 조합형은 법령하고 그리고 판례하고 이게 합쳐진 것. 이게 이제 조합형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한 4문제 내외가 나오는데 작년 그 노트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법령 문제 6문제가 지문으로 판례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판례는 포기하고 일단 다른 과목까지 공부한다는 전제하에서 법 조문만 봐셔도요. 노동법은 60점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하셔야 그때는 합격을 하겠죠. 넘어가시고 자, 출제 영역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1차 노1이죠. 노1이고요. 요거는 노2입니다. 자, 노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문제를 다루는 게 근로기준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 내용 중에서 제일 센 게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죠. 돈 얼마 달라.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돈 얼마 달라. 사용자가 말 안 들어주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야, 너 가면 안 돼. 내가 최대한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면 임금 쉽게 안 올려주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사용자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다수가 모여가지고 요구를 하는 게 훨씬 의사 전달이 좀 더 힘이 강력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모여가지고 의사를 이제 전달해라.
그 내용이 뭐다? 노동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 33조를 내용을 보시면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가장 그 대표적인 노2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론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단결권 행사로서 나오고 있는 단체인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죠. 단체 교섭. 그리고 이 단체 교섭 3불로서 사인자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단체 협약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교섭을 요구하다가 사인자가 말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럼 이제 뭘 한다? 실력 행사로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고요. 이 단체 행동권을 발휘 형태가 쟁의 행위권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하다가 주장이 결렬되면 우리가 쟁의 행위를 하는데, 이거는 노사 간의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제3자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평화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다? 조정제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노동상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들의 노동상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 그게 뭐냐? 부당 노동행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 파트로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1문제가 나와요. 21문제. 영역별로 보시면은 골고루 이렇게 다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법령에서 이제 4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노동위원회법, 그리고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각각 4개가 있는데, 그 4개 법률에서 한 문제씩이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5개까지 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조법 내용은 우리가 2차에서 그대로 다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맞춰야 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기타 법령인 거죠. 특히 이제 기타 법령에서 좀 쉬운 것들이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이고, 좀 양이 많은 게 노동위원회법입니다. 노동위원회법.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법도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것도 쉽게 나와요. 근데 노동위원회에서 만일에 문제를 어렵게 틀리게 내는 지문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기타 법령에서는 제가 그 법적 법조문 내용을 1조부터 끝까지 다 훑진 않아요. 훑진 않고 기출된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1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은 노1 같은 경우도 역시 총론 파트에서 골고루 시험 문제가 매번 한두 개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쓰죠. 그럼 근로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어떠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원칙들이 있고요. 또 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용자는 반대로 근로자한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관계 일반이랍니다. 여기서도 골고루 우리가 한 서너 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또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개별 근로자에 있을 때는 근로계약서인데, 이게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10명 이상 있다. 그러면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근로조건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통 내용이고요. 또 노동력이 좀 약한 여성, 그리고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직장 질서를 좀 문란하게 했을 때 징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업무 인력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을 배치 전환한다거나 또는 휴직 명령을 내린다거나 또는 대기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사제도와 그리고 징계제도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관계 종료 파트로서 해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노1에서 15개가 나와요. 노2에선 21개. 그렇죠? 자,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이제 여기서 10개가 나오는데, 이 기타 법령이 이제 자법, 소위 말하는 자법이랍니다. 2차에선 전혀 관심 없고요. 노무사가 돼서 활동할 때도 전혀 보지 않는 법들이 한 4-5개는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법들은 우리가 단지 1차를 패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노원 볼 때 이걸 다 본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전 미친 짓입니다. 다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다 봐야 되겠죠.
근기법은 노2에서도 아니 저희 노2랍니다. 2차에서도 계속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보고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런 것들 한 5개 정도는 골라내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죠. 양이 많으면서 좀 하기 싫은 것. 그게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산안법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양이 많은데 문제 딱 하나 나와. 그거 어떻게? 쭉 보면서 쉬운 것들만 보고 어려운 건 에이 나 쉬운 거 나오면 이거 맞추고 어려운 거 나오면 찍는다. 이런 마인드로 좀 가셔야 되지. 우리가 1차를 뭐 90점 이상 100점을 맞겠다?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들은 좀 안 됩니다.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출제 유형을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가 크게 정답형과 오답형이 있습니다. 정답형은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오답형은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면 문제를 만든다라면 어떤 걸 먼저 낼까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대충 하는 게 좋아요? 대충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 지문을 오답으로 바꾸는 게 품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맞는 지문 뽑는 게 편해요? 맞는 지문 뽑는 게 편하겠죠. 오지선다니까. 그러니까 4개는 기본으로 깔고 틀린 거 지문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럼 뭐야? 오답형 찾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답형 문제가 몇 개예요? 쭉 보면 대략 20개 내외예요. 20개 내외. 됐죠? 정답형은요? 몇 개 안 돼요. 정답형은 보통 3개에서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지문을 4개 깔고 정답 지문 하나 주는 문제. 이거는 서너 개밖에 안 돼요. 맞는 지문 4개 깔고 틀린 거 하나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돼요? 모든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OX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지문이 오답으로 기출될 때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것만 포인트를 잡으면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찍을 때 야 이거 내가 오답 지문으로 출제되는 거 못 봤어. 그러면 잘 모르면 그냥 정답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찍는 것도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모듈형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박스 처리합니다. 지문이 이제 박스 처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기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중 맞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근데 이것도 모듈형 문제가 스타일은 좀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지문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상으로 모듈형 문제를 내지 않았고요. 이거는 중하 정도 난이도로 모듈형이 나와요. 자, 사고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단순하게 OX 찾는 거예요. OX. 근데 사고형은 OX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생각을 한번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예시 문제로 사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고형 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 문제예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지 상태인데요. 자, 일단 조합형이죠. 조합형이란 말은 뭐냐? 법률 규정하고요, 판례하고 이게 섞여 있는 문제고요. 이건 오답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연차 휴가 중에 옳지 않은 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휴가 다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찍어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자 이렇게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연차 휴가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월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일 예를 듭니다. 20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만일에 연차로 여러분들이 뭐 하루를 쓸 수 있었다고 쳐봐요. 하루를. 근데 하루를 쓰면 여러분들이 19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죠. 1일은 휴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일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 하루치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가를 못 썼다. 그러면 휴가를 써야 되는데 휴가를 못 쓰고 일을 했으니까 그 하루치 돈을 더 달라가는 거죠. 즉 얘는 뭐가 된다?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어서 사용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연차 휴가 일수에 사용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되겠죠. 옳지 않은 거 바로 요거 나오겠네요. 자, 2번 연간 소정 일수에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판례 문장입니다. 연간 소정 일수에 대해서 정당한 재미 기한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수에서 그 쟁유행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 여러분들 못 알아듣습니다.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에 따라서 연차 휴가 일에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할 수 있다. 자, 회사 다니시면 이거 다 아시겠죠? 이게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제도죠. 연차 휴가 대체 합의. 자, 우리 네 번째,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형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연간 소정근로 일수와 출근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 일수 및 출근 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자,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잘못이니까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서 지문 몇 번이죠? 2번 지문 빼고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은 그렇게 생각보다 1차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2차 할 때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정답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이니까 옳지 않은 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취업 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는 상시적으로 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자, 3번,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 규칙을 작성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듣지 아니한 경우에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게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취업규칙은 자치규범이고요. 이 자치규범이 여러분 아직 공부를 아직 안 했으니까 제가 그냥 용어를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위법에 반하지 않으면 무효가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헌법 그리고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률 그리고 시행령,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 법령이고요. 회사 내에 별도로 우리끼리 이거를 법처럼 지키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단체바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자치규범 이 부분이 상위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죠.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 때 그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취업규칙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한테 불리한 경우. 자, 우리가 어떤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규정을 바꾸려면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의견을 들어야겠죠. 근데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해. 그때는 우리가 분리 변경할 때는 분리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 측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판단을 먼저 해줘야 돼. 그럼 일부한테는 유리하고 일부한테는 불리하니까 얘는 뭐로 간다? 일부 근로한테 유리하고 일부 근로한테 불리할 경우는 얘는 분리로 갑니다. 분리 변경. 자, 분리 변경이니까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5번,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고 효력이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런데 사용자가 표준계약을 만들어 놨어요. 표준계약. 근데 그 표준계약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인하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 파트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모듈형 문제인데요. 3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문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헌법 32조 규정이고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 그리고 최저임금 노력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는데, 자, 우리가 고용 증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얘는 고용 증진은 노력.
근데 최저임금 매년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 상식이에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고 매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해서 법처럼 적용되고 있죠. 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최저임금은 노력이 아니라 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법적 의무가 있어요. 시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맞는 것은 기업. 자, 그리고 디귿, 국가는 여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헌법에 따를 때 그 노동력이 약한 여성과 연소자에 대해서는요 특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라요, 얘는 특별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특별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린 거고. 자, 리을, 국가는 근로 의무와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자, 이거 맞는 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리을.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사고형 문제입니다. 이런 게 사고형 문제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가 허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노조별로 교섭을 요구하면 이제 그 교섭을 요구한 노조별로 단체박이 체결되고, 그러면 노조의 어느 노조에 속했냐에 따라 가지고 근로 조건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여러 노조가 생길 수가 있지만 교섭을 할 때는 통일적인 교섭을 위해서 대표 노조 하나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단계가 첫 번째, 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고, 그게 안 될 때 과반수 노조, 제일 힘센 노조가 이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과반수 노조를 우리가 만들 때는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중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돼요. 근데 사업장 내에 소수 노조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일 그 노동조합 숫자가 과반수여도 되고요. 또는 두 노조, 세 노조, 네 노조 이상이 연합이 가능해요. 연합이 가능하거나 또는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상시 지금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는 갑을 병정 있는 애요. 그래서 각각 26, 15, 14 5명의 조합이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노동조합을 제외했네요. 그러면 이 정노동조합은 창구 단일화 절차에 지금 참여를 안 한 거죠. 정은 빼버려요. 정은 빼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야. 이 상태에서 갑을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하였다. 여기 노동조합 절차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참여한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서 26, 15, 그리고 14명이니까 더하면 40 해서 이 숫자는 총 55명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반수 노조가 되려면요 55명이니까 얼마인가요? 28명. 28명 이상이 됐을 때 과반수 노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돼 있죠. 근데 보니까 다 28명 아니야. 그렇죠? 그럼 하나로는 안 되고 얘네들이 묶이면 되겠죠. 연합을 하거나 어떤 위임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갑을병 셋이 연합을 합니다. 갑과 병이 연합합니다. 누가 연합을 해도 두 단체만 있으면 20명이 넘죠. 을의 위임을 받은 갑, 또 병의 위임을 받은 갑. 근데 정의 위임을 받은 갑. 정은 지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지금 갑 숫자 하나만 있는 거죠. 얘는 몇 명? 지금 26명. 26명이니까 과반수 노조가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창의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걸 벗어나질 않아요. 제일 많은 게 뭐? 오답형, 그리고 정답형. 조금 어렵게 스타일이 나오면 모듈형, 그리고 창의형, 사고형.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노동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과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1차 시험 따로 공부하시면요 의미 없습니다. 진짜 의미 없어요. 1차 시험에 여러분들이 몇 달을 투자하고 다시 2차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면요 1차 공부 시작한 그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로스한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2차로 가시되 단 직장 생활에서 정말 시간이 안 단다. 또는 나는 지금 노무사 시험 공부에 지금 올해 넘어서 GS 1기 과정 놓치고 지금 2월에 처음 시작한다. 이런 분들은 2차 따라가기 좀 힘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1차 종합반에 좀 올인을 해주시고 시간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는 시간에 뭐 나는 그래도 노동법을 좀 잘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노동법 2차 커리를 추가적으로 듣던지 판례를 보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신경 써서 보시고 2차 커리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행정쟁수법이니까 그냥 편하게 책을 사서 본다거나 그래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늘려나가셔야 되지 1차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셔가지고 뭐 올해 1차가 올해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날 시험 끝나고 2차까지 시험 볼 때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1차 시험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5월 14일 날 시험 끝나고 2차 커리에 들어가서 수업을 못 따라가세요. 100%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또 석 달을 로스를 해버리고요. 결국에선 그 다음 연도 GS 연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차 시험에 안주하지 마시고 2차 커리를 병행하시되 내가 본인의 역량을 스스로 잘 판단해서 수험 계획을 짜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본인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출제 지문은 단관한데요. 지금 시중에 있는 이제 S 시리즈가 있어요. S 시리즈. 근데 이 책을 내용을 보시면 기본 지문이 있어요. 지문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산만해요. 내용 자체가 산만해요. 그리고 또 내용들이 줄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들이 연결이 안 됩니다. 또 이 본문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OX 지문이 있어요. 지문들에 대해서 다시 OX 지문을 하고, 그리고 또 객관식 오지선다가 있어요. 오지선다. 해서 한 챕터당 이렇게 3종류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 시험에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원스톱으로 끝내야 됩니다. 원스톱.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하고 있는 핵심 소송 노동법 내용은요. 이 지문 내용을 우리가 직접 OX 지문으로 이걸 다 맞춰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치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까지는 실어 놓진 않아요. 근데 본문 내용에서 정답 지문으로 출제하는 지문들을 제가 지금 30회까지 누적이 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다 체크했어요. 다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드리고 또 오답부로 출제되는 지문들을 그 지문 안에서 이 지문이 어떤 오답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지 그거를 다시 제가 첨부 형태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된다. 해당 본문 내용을 쭉 보시면서 직접 OX 지문을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객관식 문제를 풀 때요. 나는 불안해서 객관식 커리를 듣고 싶다 싶어도 남들이 지문 문제 하나 보는데 1분 걸릴 거를 여러분들은 15초, 20초의 문제를 다 뽑을 수가 있겠죠. 왜? 지문들이 다 눈에 발라 있으니까. 자, 그리고 거기에뿐만 아니라 저는 추가적으로 2차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도 수업을 또 해드린다고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교재 특징. 자, 제가 요거 접니다. 제가 열심히 돋보기를 들고요. 진짜 책 원고 엄청 신경 써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일단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1차 책과는 달리요. 2차 책과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 2차 책이 노동법 요해책인데 노동법 요해책에 있는 기본 트렌드를 가지고서 1차 책으로 변형을 좀 시켰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PDF 파일이어 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게 있어요. 형광펜으로. 이 형광펜 칠한 문장들이 다 뭐예요? 기출 지문입니다. 전체가 다 기출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첨언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내지 효력 요건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답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 그럼 OX. X죠. 왜? 계약은 서면계약, 구두계약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문 안에서 오답 지문, 정답 지문을 다 한 방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문장을 좀 보시면은 자, 제 강의 특징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도표화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표화된 내용 가지고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본문 내용은 뭐 페이지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수록은 실어놨지만 사실상 이 체크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본문 내용 무시하고 이 체크 포인트 내용 가지고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작년에 개정된 법이 있는데요. 이게 좀 개인적인 표현으로 써서 열나 복잡합니다. 열나 복잡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이 체크 포인트로 해가지고 도표화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눈으로 그냥 제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세요.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시적으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위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이 이게 1차 빈출입니다. 자, 1차 빈출인데 여러분들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적용되는 규정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제가 딱 10초 만에 암기시켜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두 문자를 동그라미 칠게요. 적용되지 않는 걸 할게요. 휴업수당의 업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법정 근로시간에 시를 동그라미 칩니다. 가산수당의 가를 동그라미 치고요. 연차휴가의 연을 동그라미 치시고 생리휴가의 생 동그라미, 취업규칙의 취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에서요. 이유에 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구의 동그라미 칠게.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 사유 등의 사면 통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여기에서 이유에 이 동그라미 치시고 구제에 구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두 문자를 하면 본문 내용이 좀 하얀색이라 얘가 여기다 쓸게요. 두 문자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입니다. 이거 오늘 진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1차에서 굉장히 빈출입니다. 자, 저랑 아이 컨택 해주시고요. 연구생,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수험생 하면 좀 창피하잖아. 어떻게? 그냥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연구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안 돼가지고 술 한잔 합니다. 술 한잔해서 고성방가합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가시가 돋습니다. 가시가 돋는다? 가시업. 자,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끝났죠? 다 암기 됐겠죠? 한 번 더. 연구생이 취하면 가시업. 자, 그럼 연이 뭐였다? 연차휴가. 구는 우리가 부당해고 구제. 생은 생리휴가. 이는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자, 그리고 취는 취업규칙. 가는 가산수당. 시는 법정 근로시간. 업은 휴업수당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씩 암기하려면 여러분도 암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냥 외교 같은 그 두 문자가 아니라 스토리는 두 문자로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강의 특징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뭐 제 자랑이지만 지금 현재 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과거 고시 공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법을 정말 정통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 현재 빨리 가는 것 같이 정말 가시적인 어떤 쉬운 내용이 아니라 정통 법 원리에 입각해서 원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 리걸 마인드를 제가 심도 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또 제 스타일은 제가 좀 쉬엄쉬엄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빡세게 하는 스파르타식 그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문자 같은 걸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암기까지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그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최소한 반절 이상 조금 뭐 욕심을 부리면 70에서 80%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여러분들을 몰아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열린 그 소통이에요. 자, 그래서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입니다. 뭐 저한테 뭐 이상한 문자 보내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연락처 공개해도 뭐 수험적으로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편하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점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OT 강의 마치고요. 우리 10분 쉬시고 2교시 때부터 본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